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한번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앞으로 이제 세계 공장을 대체할 나라가 어디냐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솔직히 지금 뭐 여러 나라들이 있죠. 중국을 대체할 나라들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베트남, 방글라데시, 뭐 캄보디아,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베트남의 유독 각광을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정치적인 안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리적인 입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값싼 노동력, 그리고 그 노동력을 뒷받침하는 내수 시장, 그리고 민족 특유의 어떤 손재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동남아나 뭐 이런 개발도상국 생산 기지로서의 어떤 후보군들 중에서는 베트남이 그래도 손재주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뭐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 우월하다는 부분이 좀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적으로 봤을 때 뭐 혹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좀 많이 비교를 해요. 다른 나라들은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독 비교를 많이 하는 부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인데,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입지적으로는 베트남보다는 좀 불리해요. 예를 들어 일단은 베트남 자체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육로 교육도 가능한 부분이 상당한 메리트거든요. 물론 배로 가는 게 일단은 가장 운송비나 여러 면에서 저렴하지만, 육로가 가능하다는 점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이게 간편하게 대체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한 메리트예요.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 미국과 다이렉트로 뭐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의 업종이나 그런 쪽이라면은 뭐 굳이 중국을 경유해서 뭐 중국에서 뭐 자재를 수입받고 수출하고 뭐 어디에서 중국에서 만들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물론 이제 중국과 국경을 맞닿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둘째 치고라도 뭐 중국의 어떤 굉장한 그런 기존에 있었던 생산 기지였기도 하고 하거니와, 그리고 그 내수에 있는 그 중국의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관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메리트를 챙겨가기 위해서 아마 베트남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들의 입장은 조금씩 틀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사실은 인건비, 개개인의 인건비 부분도 사실은 평균적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지역적인 부분의 차이가 어느 나라든 좀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 좀 덜해졌지만 옛날에는 어떤 집중적으로 어떤 편한 일, 뭐 이런 그 편하고 좀 화이트 칼라적인 업종을 좀 많이 젊은 세대들이 찾는 추세이고, 또 그런 업종이나 그런 것들이 도심에 많이 몰려있고 하노이나 호치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외국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업종이 위주로 주축이 돼서 그 주변으로 계속 이제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몰리고, 또 그걸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보고 그걸 또 계속 가려고 하고 힘든 일을 좀 점점 안 하려는 추세로 이제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든 다 겪는 현상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초기에는 생산이나 제조나 이런 부분에서 수요도 많고 또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또 수입도 타 직업군 대비해서 뭐 괜찮은 보수였기 때문에 많이들 꺼리낌 없이 그런 제조업종에 많이 종사를 했는데, 이제는 뭐 화이트칼라 업종, 관광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본인의 능력만 조금 붙어주면은 얼마든지 좀 편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뭐 이런, 사실은 뭐 젊은 세대들이 이제 약간 자기의 그런 자존심도 있고 주변에 보는 시선도 의식하고 뭐 이런 거는 한국도 유독 심하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서비스 업종을 많이 선호를 하고 좀
쉽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근무 여건을 많이 선호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로 몰리다 보니 도심에 좀 인구들이 집중돼 있는 현상은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삼성이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인력이 그렇게 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들, 그런 인력 풀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점점 그런 환경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또 베트남의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 주도로 해서 그런 인력을 많이 양성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요. 물론 이제 그런 인력 양성이나 인력 개발의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은 외투에 좀 많이 의존하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베트남 자력으로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뭐 중국을 완전히 뭐 100% 대체한다는 건 좀 욕심이겠지만 상당 부분을 베트남이 대체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의 어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율적인 부분, 지금 환율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베트남 환율도 달러 환율을 같이 따라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 환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게 뭐 각국의 통화 정책에 기반해서 경제 정책과 맞물려서 펼치는 정책이 좀 틀렸기 때문인데, 한국은 돈을 많이 피웠고 또 미국도 돈을 많이 똑같이 풀었지만 미국은 기축통화잖아. 말 그대로 정말 지금 따지면 금보다도 더 안정자산으로 인정받고 가장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은 돈을 풀면은 달러에 당연히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계속 환율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단순해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 유출을 막아야 되는데, 달러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돼요. 근데 금리 인상을 대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출자들의 어떤 그런 타격?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좀 막으려고 압박을 좀 많이 누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금리 오르지 말라, 뭐 주담대 뭐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줘라, 뭐 몇 프로 이상 올리지 말라, 막 자꾸 이렇게 은행에 압력을 주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물가 안정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물가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 걱정보다 지금 물가 걱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물가를 못 잡게 돼요. 이렇게 되면 금리를 안 올리면 물가를 못 잡아요. 달러가 계속 유출이 되고 환율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한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서는 못 배겨요. 근데 금리를 더디게 올려서 서서히 죽겠다, 다 죽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은 금리를 지금이라도 빨리 올려서 3명 중에 2명은 살 수 있는데 3명이 서서히 당장 이제 죽지 않고 한 3년 5년 후에 죽겠다, 3명이 다 같이, 이런 정책과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진행이. 왜냐면은 지금 빨리 금리를 속도를 더 올려서 뭐 더 할 수 있다면 선제대응까지 해서 미국 금리보다 더 높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역전돼 있죠, 금리가. 이번 FOMC 회의 결과로 연준에서 금리 역전을 시켜버렸어요. 한국은 금리 역전을 당했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외국인 입장이에요. 내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요. 달러 뭐 해봤자 뭐 얼마 안 되면은, 뭐 해봤자 뭐 한국 돈으로 뭐 1, 2억밖에 안 되는 돈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저기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1억도 좀 솔직히 좀 큰 돈이긴 해요. 뭐 한국 돈을 묶고 듣기에는 뭐 사람 따라 틀리겠지만, 어쨌든 그게 뭐 10억 단위 뭐 100억 단위 넘어가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앉아서 계속 돈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럼 뭐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달러를 도로 자기 나라를 갖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도 충분한 안전적인 금리를 주니까 달러 유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흥국에서 돈을 뺀단 말이죠. 한국 선진국 아니에요. 예,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신흥국에서 돈을 빼면은 그 돈이 계속 이제 나감으로써 달러를 보유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환율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베트남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베트남은 돈을 풀지 않았어요.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돈을 풀지 않았습니다. 화폐를 발행하지 않았어요. 화폐에 돈을 찍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는 고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외화를 고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베트남의 금리 수준이 높아요. 뭐 아시아 신흥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 시국에도 잠시 정체되기는 했지만 금리 수준을 높게 계속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 대비, 그래서 크게 지금 외화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이 움직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베트남 동화 대비해서 달러,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하는 거예요. 달러 가치 대비해서도 하락을 해요. 왜? 달러와 동화가 같이 이제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원화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바꿔 얘기하면은 원화와 달러와 동화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이 물가를 당연히 못 잡아요.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해서 뭐 돈을 주고, 더 많은 돈을 주고 수입으로 해와서 그걸로 뭐 어떻게 뭐 지지고 볶고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내수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가가 잡히겠어요? 더 많은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가격을 붙여가지고 팔 수밖에 없겠죠, 판매자는. 그러니까 이게 뭐 금리를,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바꾸던지, 아니면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런 꼴이 계속 더 악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우려가 돼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까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특히 부동산이 되게 우려가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저번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미래 수요를 끌어다 썼어요. 내비뒀어야 됐어요. 그냥 그대로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시장의 변동대로 내비뒀어야 되는데, 너무 부동산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자꾸 그런 사람들의 조바심을 내게, 모든 투자들이 그렇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제 방송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조바심을 자꾸 내게 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 굉장히 멀리 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되고 멀리 하셔야 돼요. 이 조바심을 하면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조바심 내서 하면 안 돼요. 조바심 내서 했으니까 2030들이 영끌해가지고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결국에 샀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마이너스, 이제 앞으로 보면은 대출 받는 금액과 본인의 자산 규모, 그리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자신의 그 주택 그 매매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7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돌잖아요. 뭐죠? 예, 집 안 팔고 버티면은 경매고, 못 버티면은 금매라고. 그러니까 못 버티고 금매시키거나, 아니면 버티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힘들어져서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거래가 절벽이고, 거래 절벽이다 못해 빙하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예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똥줄 타고 급한 사람부터 팔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만큼 대출 받아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상당 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은 소수의 한 100세대가 있으면은 거기에 한 10% 미만의 세대들의 그런 거래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런 10%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집값이 그거는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실현 수익인 거예요. 그거를 깔고 앉아서 내가 살고 있잖아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서 좋다고 생각하시고 소비를 늘려줬던 분들이 허리띠 쫄라매고 있는데, 그것이 빚이 많다면은 파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니까. 지금 얼마 전에 뭐 뉴스 보니까 헬리오시티 잠실에 21억에 샀는데 20억에 내놨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던데, 저는 20억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오른 거에 비하면 급박하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무 20억도 굉장히 과평가되어 있는 가격이고, 이 가격이 반토막 정도 나면은 생각해 보겠다는 여론들이, 그러니까 댓글들 여론들도 상당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수요자들,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이른바 일컬어지는 그런 무주택자 중에서 실수요자들은 지금 집값이 과하게 비싸겠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그걸 더 부채질하고 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집값 하락에. 그래서 지금 한국은 여러모로 진퇴양난이고, 진퇴양난이 아니죠.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계속 떨어질 일만 남을 것 같아요. 향후 모르겠어요. 뭐 5년, 아니 5년간 뭐 언제가 될지 그건 저도 예상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오를 소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떨어질 그런 어떤 사유들만 가득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조 언급을 하자면은 금리 인상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영끌러들 무리하게 샀던 사람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었죠. 그 사람들 분명히 못 버텨요. 버틸 수 있으면은 뭐 내가 지금 뭐 연봉 억대 연봉이니까 그 10년 만년 할 거 아니잖아요. 응? 직장생활 내 앞날도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자도.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쵸, 인구가 이제 점점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감소하면은 그만큼 살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뭐 장기적인 부분이긴 한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부분이긴 한데, 살 사람이 줄어든다, 실수요자들이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1인 가구 뭐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1인 가구들은 안 사요. 집을 안 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은 매매가 그만큼 분산이 돼서 늘어날 것이다, 아니에요. 1인 가구는 굳이 집을 안 사도 돼요. 왜? 내 가족이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내 가족이나 뭐 내가 자식을 키우고 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게 다 가정이 있고 결혼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 혼자면은 아무 데나 살 수 있어요. 아무 데나 살고 뭐 어디 월세로 들어가서 살고 살아도 되고, 심지어는 뭐 내가 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면은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1인 가구로 해서 그렇게 늘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구 감소는 확연하게 나타날 거예요. 지금 뭐 집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집이 남아돌 거다. 집이 남아돌 거다. 왜? 살 사람이 없으니까, 안 사니까 다들. 그 돈으로 그냥 노후 대비 퇴직연금, 뭐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연금, 국민연금 뭐 고갈되는 게 몇십 년 뒤에 고갈될 것이다, 20, 30년 뒤에 고갈될 것이다, 뭐 40년 뒤에, 뭐 그런, 지금의 뭐 20대들 뭐 이런 애들은 못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금도 못 받는데 노후 대비나 해놓지 뭐. 노후 대비나 해놔가지고 뭐 달달이 뭐 다른 뭐 저기 뭐야, 내가 살 곳은 아니지만 다달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주식 연동 시스템이라든지 뭐 퇴직연금 뭐 할 수 있는, 대체를 할 수 있는 뭐 적금, 예적금이라든지 뭐 배당이라든지 주식 배당이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그 많은 돈을 희생하고 거기에다가 빚까지 내가지고 내가 평생, 어떻게 보면 평생이에요.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한 3, 40년 동안을 평생 그 빚의 노예, 이자의 노예로 전락하느냐, 그렇게 사느냐. 남들 뭐 고기 뜯고 뭐 치킨 먹고 치킨 시켜 먹고 막 외식하고 있고, 그런데 난 집에서 라면만 먹고 지내야 되나? 그러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거를 이제는 좀 머리를 차갑게 하고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그래서 제가 자꾸 한국 부동산이랑 비교를 하는 이유가, 베트남 부동산은 틀려요. 왜? 일단은 제가 지금 얘기한 단점을 거의 대부분 베트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극복을 해 있어요. 첫 번째, 젊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차트 연령별로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창 개발 베이비붐이 일어나기 직후 전후, 예,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베트남 투자를 해서도 굉장히 어떤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뭐 지금의 가격이나, 그리고 거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환율, 뭐 앞으로의 주택 공급 문제, 뭐 개발 여력, 뭐 이런 걸 봤을 때 발전 가능성, 잠재력,
이런 걸 다 이제 둘러봐도 한국과는 상당히 정반대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오른 추세의 그래프로 본다면 아직도 이제 성장 가능할 수 있는 여력이 베트남은 한국 대비해서 충분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은 글쎄요, 지금 어떤 부동산을 살지는 본인의 여력에 따라 틀리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은 충분히 베트남이라든지 제3국의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 해보고 적절한 타이밍에 사는 것도 그냥 괜찮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